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로 슬아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아들은 아직 제 짝을 못 만났는지 마흔이 가까워졌는데 아직 혼자고요. 8년 전 둘째인 딸이 지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올해는 딸아이가 기다리던 첫 손주를 낳아줘서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천사 같은 손주를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리만큼 제 지나온 인생사가 저를 스쳐 지나가곤 하는데 저와 남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희 부부를 부모로 둔 아이들의 고생도 참 많았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힘든 시간만 있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가족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노력했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겐 자식과 다를 바가 없는 소중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그 인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인데요. 거두절미하고 그 소중한 인연은 지금의 제 사위입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저희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위가 한참 어렸던 12살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저도 저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저희와 인연이 있으려고 그렇게 제 눈에 그 아이가 들어왔나 봅니다. 저희 부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사실 그 전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전부 망하고 하게 된 게 10평 남짓 중국집이었죠. 사실 중국집은 남편이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남편은 일찍 강원도 선천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중국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릴 때 하도 혼나고 무시를 당해서 저와 만났을 때도 자기는 중국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그것뿐이었는지 어느 날 남편이 중국집을 하자고 하더군요. 중국집은 배달 위주로 하면 되니 큰 평수도 필요 없고 남편이 면 뽑는 것부터 웍질까지 능수능란했기에 자기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될 것 같다고 남은 전 재산으로 방 한 칸 딸린 가게를 얻었어요. 제가 그때 아들을 임신 중이었거든요.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그것 또한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고 남편은 아버지가 된다는 책임감에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 옆에서 도움이 되려 무척이나 노력했는데 그래도 하늘이 이런 저희 부부의 정성을 알았는지 그 가게가 저희 평생의 가게가 되었어요. 중국 음식을 팔아 아이들 대학 공부까지 마쳤고 큰 집은 아니지만 집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는 없는 그런 가게였죠. 그리고 제가 첫째와 둘째를 낳고 저희 부부는 결혼 전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바로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힘든 사람들을 돕자는 거였어요. 워낙 저희 부부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역시나 저희에게도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여 저희 부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한 보육원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직접 보육원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군요. 거기 애들이 짜장면같이 흔한 음식을 좋아할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저와 남편은 딸아이의 말에 살짝 걱정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마음은 아이가 잘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준비해서 보육원을 가니 그곳의 아이들은 저희가 오기 전부터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는데 하나같이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 모습에 수타로 면을 뽑던 남편도 신이 났는지 아이들 먹일 생각에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쉬지도 않고 탕탕탕 면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신이 나서 아이들에게 갓볶은 짜장을 부어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치 소인국에 떨어진 어른 대장 같았어요. 자자,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왔어요. 원 없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했으니까 줄 서라. 아유, 이쁜 것들. 우와, 아저씨 짱! 냄새 너무 좋아요. 저희가 다 먹고 또 받으러 와도 돼요? 저는 3그릇 먹어도 되죠? 아이들은 그렇게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짜장면을 좋아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쩐지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 아이가 지금의 저희 부부의 아들 같은 사위입니다. 사위는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말라 있었는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자꾸만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더 먹고 싶어 그러나 하고 음식을 더 주려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죠. 아저씨, 중국집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뭐? 글쎄.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은 처음인데 이런 음식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저는 이 다음에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아저씨 가게에서 이거 만드는 법 배워도 돼요? 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되어야 한다니.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아이의 말에 의아해서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장님을 통해 아이의 사연을 알게 됐는데요. 아이는 당시 보호자였던 할머니께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를 버린 할머니를 원망하기보다 자기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다시는 버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그날 이후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 아들과 같은 나이였기에 저는 아들을 보며 제 사위가 될 줄은 몰랐던 그 아이를 자주 떠올렸고 아들이 커서 옷을 살 때가 되면 그 아이 옷도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 아이 옷까지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 유행이라며 게임기나 운동화 같은 걸 사달라고 하면 그 아이도 그것들이 얼마나 갖고 싶을까 마음이 쓰이곤 했는데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그러다 그 애를 입양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며 또 저희에겐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고작 동네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저희 부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아이를 돕고자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줌마, 저는 빨리 커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여기 동생들도 제가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재호야, 물론 돈이라는 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 줄 알아? 뭔데요? 돈은 그냥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줌마는 우리 재호가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 에이, 훌륭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던데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다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하고 또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야. 아줌마가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재호는 머리도 똑똑하다며?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 도움도 되고 돈도 많이 벌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줌마 말씀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소리네요? 맞아.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 그럼 여기 동생들도 우리 재호를 엄청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이후 재호는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이나 문제집을 살 수 없으니 교과서를 아주 달달 외운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문제집을 사줄 때면 재호 몫의 문제집도 똑같이 사서 보육원에 가져가곤 했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즈음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다들 어려우니 저희 가게에도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큰 폭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아이돌에 가게 유지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어떤 달은 번 것보다 까먹은 게 더 많기도 했죠. 그렇게 계속 어렵다 보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육원에 후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장 가게 월세도 감당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버티는 중이었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다른 것들보다 재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요. 재호는 이미 저에게 나쁜 손가락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버려지는 게 싫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던 재호가 떠올라 혹여 이번에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먹고 산다는 게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커서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는데 여유라는 게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큰애가 대학 진학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죠. 통장에 10만 원도 없는데 아이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정말 기쁘게도 아들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공부는 제법 하던 아들이라 집에 돈만 있으면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제 아들이지만 너무 대단해서 어떻게 이런 부족한 저에게 저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온 세상에 감사하며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무사히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첫 휴가를 나오는 날 아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늘 미안해하던 재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재호는 20살이 되자마자 군입대를 했는지 아들보다 높은 상병이었고 워낙 어릴 때 서로를 몇 번 본 것이 다였기에 함께 군생활을 하며 지내도 못 알아봤는데 저희 아들이 집에 중국집을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 서로를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대 후 재호는 저희 가게로 인사를 왔어요. 그동안 가게가 어딘 줄 몰라 찾아올 수가 없었다며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치 제 자식이 집으로 돌아온 듯 기쁘기만 했어요. 아휴, 그래도 정말 잘 컸다. 고맙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진 않았을 텐데 아줌마가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게 많잖아요. 저는요, 그렇게까지 마음으로 저나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은 아줌마 아저씨가 처음이었어요. 이놈이 말도 어쩜 저렇게 잘해. 그래, 너 지낼 곳은 있니? 보육원에서는 나왔지? 네, 자립수당이 나와서 그걸로 고시원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군대에서 돈을 조금 모아서 월세라도 구해보려고요. 월세? 그럼 공부는 안 하는 거야? 대학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었는데 워낙 똘똘했던 아이라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게 실례라는 생각도 못하고 재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재호는 어설프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잠까지 설쳤던 저였는데 재호한테는 그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었을지 저는 물어보고 바로 후회했네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재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재호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가게에 방이 하나 딸렸는데 거기서 생활하면 어떻겠니? 네가 모았다는 그 돈으로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거라. 아저씨,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그냥 오랜만에 얼굴 뵙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런 걸 바래서 온 거 아니에요. 안다. 그래서 내가 더 고마워서 그래.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고 네가 우리 가게 일도 틈틈이 도와준다면 겸사겸사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월세라는 게 돈 모으는 게 정말 어렵거든. 여보, 괜찮지? 괜찮지? 아니, 오히려 너무 좋아.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자기가 늘 재호 걱정을 하니까 그렇지. 재호야, 저 아줌마가 말이다. 그렇게 네 걱정만 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가게가 어렵지만 않았어도
너 하나는 내가 후원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늘 생각했어요.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꼭 찾아가서 그때 받았던 것들 보답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재우는 우리 부부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냈어요. 그러는 사이 재우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진학해 공학도가 되었고 아들도 제대 후 복학을 하면서 저희 딸도 수험생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도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저는 부업을, 남편은 대리기사까지 뛰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수험생이었던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다 보니 그런 딸을 노리고 쫓아오는 남자들이 생겨난 거였죠. 물론 순수한 마음에 쫓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당한 딸은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는 게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니 부모인 저나 남편은 마음이 좋지 않았고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니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 저희 부부의 대화를 들었는지 배달을 마치고 온 재호가 선뜻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할게요. 수연이 끝날 때 맞춰서 학원에서 집까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재호야, 고맙긴 한데 너도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잖아. 괜찮아. 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요. 저 점주님한테 시간 조정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옆에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저 군대에서 특공무술 단증도 땄어요. 우리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 그럼 부탁해도 될까? 여보, 나도 재호가 나서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재호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재호는 늘 저희 부부의 아들처럼 항상 저희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는데 방학한 내어줬을 뿐인데 재호는 늘 저희를 자신의 친부모처럼 챙기려 해주었죠. 그러니 어떻게 예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들애를 챙길 때면 재호 목까지 챙기며 늘 마음속으로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겨났어요. 저희 딸이가 재호를 좋아하게 된 거였죠. 매일 저녁 자기를 기다려주고 또 집까지 바래다주며 둘이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딸이가 공부하다 어려운 것이 생기면 따로 공부까지 봐주었으니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참 이상한 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호 있잖아. 우리 수연이 옆에서 이젠 좀 떼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우리 수연이도 성인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연이가 성인인 게 재호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다 알면서 그래. 수연이 걔가 재호 좋아한다며. 그럼 둘이 연애라도 하게 두자는 거야. 사람 좋아하는 감정이 떼어놓는다고 사라지나. 그리고 좋아하면 뭐 어때? 난 재호 정도면 우리 딸 남자친구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아, 그건 아니지. 우리가 재호를 아끼고 아들처럼 생각하는 건 맞지만 난 구별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은 엄마라는 사람이 딸 미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수연이가 재호를 만나면 무슨 문제인 거야? 오히려 어떤 놈일지도 모르는 남자 만나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리가 재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재호 걔는 고아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나?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선의를 베푸는 것과 가족 일은 별도라며 재호에게 더 이상 수연이랑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와는 상의도 없이 재호에게 이제 슬슬 가게가 아닌 지낼 곳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며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저 인간이 원래 저렇게 매정한 인간이었나?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먼저 들어와 살라고 해놓고 이제는 나가라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란 인간이 싫어졌어요. 워낙 아들보다는 딸에게 있어 극성인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죠. 자기 딴에는 딸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했던 것 같았지만 저는 어째 서운하기만 했어요.
이미 재호를 제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가뜩이나 고아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상처가 많았을 아이인데 그걸 모르지 않을 남편이 저는 실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재호를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에 더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지 오빠랑 나이는 같았어도 지 오빠보다 재호를 더 의지했고 재호 말이라면 싫어도 들으려 하는데 어떨 때는 엄마인 저보다 더 나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호에 대한 냉정한 마음을 접지 않았고 재호는 결국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 나가 살겠다며 저에게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재호야, 혹시 우리 그이 때문에 그러니? 그거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도 알잖아. 표현은 못해도 워낙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이니까. 알아요. 그리고 저 이해해요. 수연이가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달라질걸요. 죄송해요. 저라도 바로바로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제가 동생 같아서 잘해준다는 게 수연이한테 여지를 준 것 같아요. 재호야, 아니야. 사람 마음이란 게 여지를 준다고 좋아하고 그러니? 아줌마는 오히려 우리 딸 남자친구가 재호였으면 좋겠어. 이건 진심이야. 사모님은 워낙 저한테 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자주 싸우시고. 저 이제라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볼게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그동안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만 더 했어요. 그냥 때가 됐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러니 사모님도 사장님이랑 그만 싸우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먹은 재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월세를 얻어 나간다는 재호에게 반찬이며 이불이며 제가 챙겨줄 수 있는 건 하려고 했는데 저 말고도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건 딸아이였네요. 엄마, 어쩜 아빠는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호 오빠잖아. 어떻게 재호 오빠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있냐고. 딸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엄마도 속상해. 근데 여기서 제일 속상할 사람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재호일 거야. 그러니 너까지 재호 힘들게 하지 마. 뭐야? 엄마도 나더러 재호 오빠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재호 오빠 아들처럼 아낀다느니 그런 말 다 거짓말이었어? 수연아, 네 마음 엄마가 모르는 거 아닌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재호만 힘들어. 그러다 재호가 영영 우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버리면 어쩔 거야? 엄마는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워. 딸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제 말에 토끼 눈을 뜨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은 생겨나고 말았고 마땅한 곳을 찾았다며 이사한 재호는 정리가 되면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하더니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편지에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며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자기가 우리 가족에게 밥이라도 사고 싶었다며 봉투에 편지와 함께 20만 원을 넣어놨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지난 일이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가늠이 되시죠. 그렇게 재호와는 인연이 끊어진 채 살았어요.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재호가 어딘가에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이젠 자기 사업을 하는 아들과 제법 사회인이 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도 워낙 일만 하고 살아서인지 50대가 되니 조금씩 아픈 곳이 늘어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낼 생각에 가게를 접진 않았는데 빈방을 볼 때면 문득문득 재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리고 남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재호에게 미안했는지 저에게 가끔 재호 소식 없는 거지? 라며 묻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을 째려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재호한테 상처만큼은 주고 싶지 않았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재호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20만 원도 쓰지 못하고 접어서 지갑에 갖고만 다니던 저였는데 저에게 큰 일이 찾아왔어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붓고 얼굴은 노랗다 못해 회색빛이 되어갔는데 주변에서 간에 이상이 있으면 그런다며 저에게 겁을 줬어요. 그리하여 저는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냥 별일 아니길 바랐는데 검사 결과는 절망이었어요. 간부전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병원을 오지 않으셨어요? 진행 속도를 봐선 급성 같은데 지금도 늦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시죠. 최악의 상황에선 이시까지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집안은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초토화가 되고 말았어요. 아들은 돈이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 어떤 치료든 다 하라고 했고, 딸은 자기가 속썩여서 그런 것 같다며 우는데,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 싫었어요. 왜 하필 나인 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죽는 얼굴을 하고 아무 소리 않는데 사람이 아프니 별게 다 거슬린다고 그런 남편의 꼬라지도 보기 싫더군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건지 억울하기만 했죠. 그 뒤 저는 살아도 죽어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병원 입원에 힘든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불편함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러기 싫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어느덧 저도 제 상태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보, 나 우리 애들 결혼하는 건 보고 갈 수 있을까? 아니 이 사람아,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가긴 어딜 가? 애들 결혼하고 손주, 손녀,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고 나랑 같이 가야지. 그게 마음처럼 돼? 생각해보면 지금껏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나 그동안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자기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그런 걸로 순번 따지면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그리고 이따 수연이가 지 만나는 남자 데리고 여기 온다고 했어. 남자? 갑자기? 걔도 어른인데 남자 만난다고 우리한테 허락받고 만나나? 들어보니 만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여차하면 둘이 결혼시킬까 봐. 웬일이래? 딸 일이라면 아주 난리인 양반이? 왜? 그 남자는 조건이 퍽 괜찮아? 몰라. 근데 내 딸이 그렇게 목을 매는데 어떡해? 자존심 상해서 확 알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당신도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 그래야 딸 결혼식에 혼주석에 앉을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모처럼 웃음이 났어요. 딸애가 누굴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신기한데 결혼 얘기까지 하다니 엄마로서 마음이 시원섭섭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재호 생각을 했는데요. 그 녀석도 지금쯤 누굴 만나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좋은 짝을 만나서 자기 가정을 꾸렸을지 보고 싶고 연락 한 통 없는 녀석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딸과 함께 병실을 찾은 남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딸애와 함께 나타난 남자는 다름 아닌 재호였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연이었는지 3년 전 우연히 회사 거래처에서 기술 영업을 하는 재호를 만났고 수연이는 기쁜 나머지 재호를 졸졸 쫓아다녔다는데 재호 역시 사실은 수연이에 대한 마음이 없던 게 아니라서 둘은 저희 몰래 연애를 하던 중이었대요. 그러다 제가 아프다는 말에 재호가 더는 몰래 만날 수 없겠다며 저를 찾아가겠다고 했고 딸애는 지가 먼저 재호에게 그럴 거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는데 제 딸이지만 그 과감한 용기에 저는 절로 웃음이 났어요. 남편도 그때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음 그 마음처럼 재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저는 이젠 사위가 될 재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재호라면 딸 걱정은 하지 않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몰래 들었거든요. 그렇게 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아들놈은 하나뿐인 동생 자기가 챙기겠다며 저 대신 혼수를 장만해준다고 딸애를 쫓아다녔는데 나중엔 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빌라긴 했지만 집까지 장만해 주었더라고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너는 장가 안 가? 동생 결혼 준비에 아주 전 재산 다 쓰겠다. 나는 또 벌면 되지. 엄마 아들 잘 나가. 모르는구나.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수연이 혼수만 해주면 재호는 어떻게 해? 재호는 이미 엄마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친 김에 집까지 싹 해줬지. 우리 아들 멋있네. 엄마가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키웠던가? 그럼
우리 엄마가 아들 하나는 기똥차게 키웠지. 그러니까 엄마도 파이팅해. 난 좀 늦게 장가를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좀 오래 살아야겠어. 약속할 수 있지? 전에는 참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은 아들놈을 능구렁이로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해서인지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누리지 못한 호사를 전부 누렸어요. 남편이 제 수발을 다 들어줬고 아들놈은 저 기분 좋으라고 저리 노력을 하는데 농담처럼 아프기에 망정이지 건강했으면 못 누릴 것들이라며 제가 너스레를 떨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기뻤던 건 역시나 재호를 다시 만난 거였어요. 거기에 이젠 진짜 가족이 될 일만 남았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저의 상태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웬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나 했는데 역시나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 제가 바라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간 이식 말고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한부가 되었어요. 결국 딸애는 결혼식을 미뤘고 저희 집에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 제가 A형, 남편이 B형인 탓에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아들은 B형이었고 딸애는 AB형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기증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은 그다지 희망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네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재호를 포함한 가족들도 제 앞에서는 웃는 얼굴만 했어요. 하나같이 눈은 벌게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으면서 연신 정신없이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중 가장 이상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원래 필요한 말 외에는 잘 하지 않는 양반이 시답지 않은 농담을 자꾸만 하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싶은 거 있죠. 시한부 사람의 시간은 그렇듯 참 잔인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의 마지막을 느껴갈 즈음 병원으로부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게 다 꿈이면 어쩌나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고 저는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기도하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뒤 저는 조금씩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아마 생사 앞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은 다 알 거예요. 그건 기적이었거든요. 거의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 삶이라는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면서 저 때문에 결혼식도 미뤘던 딸과 재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래서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 둘의 결혼식을 올려주겠노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째 재호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딸의 말로는 지방 출장이 잡혀서 며칠 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퇴원을 하던 날도 재호는 출장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너 혹시 재호랑 싸웠어? 지방 출장이라고 한 게 언젠데 여태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전화도 안 받고. 아니야, 우리가 왜 싸워?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왜? 무슨 일인데? 너 엄마 걱정되게 자꾸 그럴 거야? 재호 회사에 전화해본다. 엄마, 그냥 딸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회사 그만뒀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야.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요양이나 잘해. 그래야 나도 빨리 결혼하지. 저는 딸의 말에 걱정부터 됐어요. 무슨 일이기에 그 착한 애가 회사를 관뒀을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별별 걱정이 다 됐죠. 하지만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딸의 말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걱정과 달리 재호가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잘 됐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게 딸과 재호는 예쁘고 멋있는 신부와 신랑이 되었어요. 결혼식도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예쁜지
얼굴 근육이 떨려올 만큼 저는 웃기 바빴네요. 그날만큼은 재호 가족이라며 아들놈이 재호만 챙겨대는데 웃느라 다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딸은 집이 아닌 지 오빠가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저는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게 감시를 하는 통에 애만 달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과 재호가 결혼을 했으니 다른 걱정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재호가 어째 다시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아 그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그즈음 딸애가 직장 생활이 힘든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집에 왔고 저도 속상한 마음에 재호에게 처음으로 잔소리를 했어요. 재호야, 너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둘이 결혼했는데 수연이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이제 둘이 결혼도 했으니 애도 낳아야 할 텐데 그럼 재훈이가 가장이 되는 거잖아. 먼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젠 털고 일어나야지. 엄마, 나는 괜찮아. 그리고 이 사람 아직 좀 더 쉬어야 해. 괜히 재촉하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연아, 왜 그래? 장모님, 안 그래도 새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괜히 이거저거 따진다고 고르지 못했는데 조만간 다시 취직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 나는 재호 너 믿어. 그리고 수연이 너도 참 그렇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기집애 시집 가더니 너 서운하다. 저는 그때까지 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오히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니 새삼 서운하더라고요. 아플 때는 그렇게 엄마 하더니 이젠 지 남편밖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 당연히 이젠 당신보다 지 남편이 중요하지. 수연이가 괜찮다고 하잖아. 괜히 재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괜히 그래? 그리고 재호가 얼마나 똑똑한데 저렇게 시간만 보내기가 아깝잖아. 지들이 다 알아서 해. 당신은 당신 몸만 챙겨. 약은 잘 먹고 있는 거지? 나도 이참에 가게 정리하고 아예 당신 옆에 붙어 있을까봐. 왜 이래? 나 괜찮거든. 24시간 당신이랑 붙어 있으라고? 됐네요. 나도 좀 쉬자. 저는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려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기어코 가게를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았어요. 워낙 음식 솜씨가 있는 남편이라 살림도 곧잘 했는데 솔직히 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재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며 소식을 전했고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어 이제는 딸애와 재호를 닮은 손주가 하루라도 빨리 생기길 고대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다녀와서인지 이상하게 뭐든 조바심이 나는 저였죠. 하지만 어째 이번에도 딸은 저의 손주 타령에 불같이 화를 냈고 저는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한 딸에게 똑같이 사온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사춘기 시절에도 하지 않은 모녀의 싸움을 제 나이 환갑을 앞두고 했었죠. 그리고 늦바람이 무섭다고 저도 딸에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저에게 마음이 상한 딸에는 집에도 도통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딸에게 화가 나서 딸 힘들게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못된 기집애 아주 저 혼자 컸지? 지 엄마 사경 헤맬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죽어야 효도도 하는 거야?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전화를 해서 했는데 제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더는 안 되겠는지 제 옆에 슬며시 앉아 자기들끼리만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연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한테 간 기증한 사람 재호야. 재호도 그 큰 수술을 했으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지. 당신 살리겠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는데 수연이 속이 오죽하겠어? 뭐라고? 당신은 그 말을 왜 지금 해? 내가 어떻게 재호한테... 당신은 그래서 재호 받아주기로 한 거구나. 당신도 나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솔직히 너무 고마웠지. 우리는 당신한테 줄 수 없는데 재호는 줄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맹세코 그래서 걔들 허락한 건 아니야. 나도 수연이도 말렸어. 그게 우리가 막 좋다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재호가 자기라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말려도 검사받고 그랬어. 그러더니 적합하다고 하니까 지가 하겠다고 나서는데 내 속이 당신이랑 달랐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여보, 나도 재호 그렇게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고 마음이 내내 미안하고 무거웠다고. 근데 수연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잘 됐다 싶더라고. 내가 고맙다고 했어. 당신한테 간을 줘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몰라.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럼 그 몸으로 지금 다시 취직을 했다는 거잖아. 아, 내가 못 살아. 재호랑 수연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 이것들은 그랬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이 사람 또 그런다. 당신이 이런데 걔들이 어떻게 말을 해. 재호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 오죽하면 당신 알까봐 그 몸으로 취직까지 했겠냐고. 당신이 알면 미안해서 자기 편하게 못 받아준다고. 재호 걔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알아. 그리고 당신 간 주려고 걔들 혼인신고도 미리 했다. 어찌나 깐깐하게 보던지 수술도 받기 전에 아주 애들 속을 태우더라고. 그거 보면서 나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지 싶었다고. 저는 고맙다는 생각보다도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어요. 어째 그 아이와 저는 그런 인연인 건지. 그래놓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잔소리를 했을까. 제 입을 제가 꿰매버리고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딸애에게 모든 걸 다 들어서 안다고 오고 싶을 때 집에 오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날 저녁 둘은 저를 보러 왔고 저는 그만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재호야, 너는 괜찮아? 이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수연아, 엄마가 애가지라고 보챈 거 미안해. 아니야,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다 이해해. 나야말로 엄마한테 짜증내서 미안해요. 장모님, 저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데요. 저 어릴 때 그러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전 이렇게 제가 받은 거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쩜 저렇게 마음씨가 예쁜 아들이 다 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제 건강은 모두의 건강이라는 생각에 병원도 꼬박꼬박 잘 다녔고 몸이 회복되면서 다짐했던 대로 사회봉사도 다니고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돕는다는 게 사실은 받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였죠. 좋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되돌아오는 고운 마음이 저희 부부를 오늘도 행복하고 힘을 내게 하거든요. 요즘 같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엔 기다리던 손주까지 품에 안았으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이 느낌. 아마도 제 자식들은 아직 알 수 없겠죠. 재호는 당시 급하게 들어간 회사에서 나와 몸조리를 조금 더 한 후 당당히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이직을 했어요. 지금은 나름 승승장구하며 잘 지내고 있고 제 아들 역시 하는 사업이 꾸준히 잘 되어 지금은 제가 호강에 겨운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니 이런 시간이 오려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어쩌면 제 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저와 사위는 처음부터 가족이 되려고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아들 같은 우리 사위 재호가 저희 부부의 울타리에서 넘치게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얼굴 보고 하면 좀 쑥스러운 말이거든요. 재호야,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하게 됐단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부부의 아들 같은 사이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선물한 기적으로 우리 앞으로 계속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자꾸나. 사랑한다 내 아들. 너를 항상 아끼는 장모이자 엄마가. 그린데도 참 창피하네요. 원래 진심을 전한다는 게 이렇듯 낯간지러운 걸까요? 부디 제 마음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재호에게 닿기를 희망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아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